음.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이제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도 겪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실화고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저주라는 걸 믿으세요? 저는 저주라는 거 솔직히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정릉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단독주택을 짓고 살았는데 2층 건물이었어요. 아버지 쪽이 꽤 잘 사셨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재산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딱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랑 어떤 산에 딱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성함이 용자 선자예요. 그래서 야 용선아, 지금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보이지? 네 할아버지, 다 보여요. 그거 다 네 땅이야 라고 하실 정도로 실제로 거기가 전부 다 할아버지 땅이었고 이제 아버지의 것이었죠. 20대 중반 후반까지 이제 정릉집에서 사셨는데 결혼 전에, 때는 1980년대 초반입니다. 아버지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주말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매형, 그러니까 저한테는 큰 고모부죠. 정릉집으로 놀러 오신 거예요. 왜냐면 큰 고모랑 결혼하셨으니까 가끔 왕래가 있으셨나 봐요. 여기서 잠깐, 그 정릉집이 진짜 으리으리했거든요. 2층 집이고 그다음에 연못도 딸려 있고 마당도 있고, 뭐 물론 어렸을 때 제가 몸체가 작았으니까 모든 게 다 커 보였을 거 아니에요. 진짜 대저택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정릉에. 근데 지금은 다른 분이 사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큰 정원이 있고 작은 연못도 있고 정자도 있었어요. 고풍스러운 집이었고 진돗개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이제 그날 아버지하고 고모부가 정자로 올라가려고 이제 딱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우던 진돗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앞에 사람도 없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뭔가를 보고 짖는 것 같은데 얘 왜 이러나 싶어서 얘가 짖는 방향을 딱 보니까 정원으로 올라가면서 있는 그 정원석, 거기를 보고 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고모부가 같이 가가지고 그 돌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뭔가 아주 시까맣고 큰 뭔가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고모부는 긴 막대를 가져오셔가지고 정원석을 지렛대를 삼아서 돌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 씩 큰 구렁이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위 밑에 정말 거대한 그 검정색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죠. 그냥 작은 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큰 구렁이였대요. 자, 아버지는 그때 엄청 놀라셨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저만큼 쫄보셨던 것 같아요. 아니지, 내가 아버지를 닮은 거니까 유전일 수도 있겠다. 근데 난 뱀은 안 무섭거든. 근데 아버지는 당시에 뱀을 너무너무 무서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 그 큰 검정 구렁이가 있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거든요. 근데 집에 가족도 있고 이 뱀이 우리 집 안에 있으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죠. 이걸 집에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딴에 용기를 내가지고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렁이를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올가미로 해가지고 그 구렁이를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탁 해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렁이를 잡아 끌고 나와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마을 통장님, 그땐 통장이라고 했나봐요. 마을의 반장 같은 그런 건가 봐. 하여튼 통장님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통장님한테 뱀을 들고 가서 설명을 했어요. 이래 해가지고 이제 잡게 됐다. 이걸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통장님 이거 가지시라. 왜냐면 그때 뭐 뱀술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뭐 보양식으로 막 했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 끔찍해서 못 하시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통장님한테 넘기신 거예요. 근데 그 통장님이 딱 보더니 기겁을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래요. 아이고 그런 뱀 절대 못 봤습니다.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처치곤란한 거죠. 주변에 사람들도 밀집해서 많이 살던 곳이고, 그래서 이 뱀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어떤 다른 사람을 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깊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도 어렸으니까.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그러면 이 위험을 내가 끝내야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뱀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으로 어떻게 깔끔하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패대기를 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뱀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고, 뱀이 살아서 다시 아버지한테 쫓아올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땅을 막 파신 거예요. 그 구렁이가 이제 목에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 막대기를 바닥에다 꽂고 철사로 그 뱀을 둘둘 마른 거예요. 혹시나 살아서 뛰쳐나와서 나한테 해를 못 끼치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인한 방법인데 아버지 딴에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에 구렁이를 묶고 죽은 구렁이를 묻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릉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정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자 옆에 80년이 된 큰 고목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아주 튼튼하고 멋있게 서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구렁이가 죽고 폭풍우가 막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큰 80년 된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큰 고목이 아무리 폭풍우가 왔다고 하지만 그게 뿌리째 뽑혀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진짜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더 큰 비극들이 연달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할아버지가 운영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물려받으려고 했던 막 그런 회사였나 봐요. 이제 디테일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이사와 과장이 근무 날이 아닌 주말에 작업 차량을 타고 포천으로 가던 중에 회사차죠. 덤프트럭을 추월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쏙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딱 추월하려고 했는데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추돌을 한 거예요. 이사는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고 과장은 병원 치료 후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차잖아요. 근무날도 아닌데 왜 둘이서 그 회사차를 타고 포천을 왜 가냐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아까 말했듯이 1980년대인데 억대 이상의 돈을 물었어요. 굉장한 돈이죠. 그럼에도 우린 잘 살았어요. 회사가 부천에서 의정부로 확장 이전을 하는 중이었어요. 이제 확장 이전을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보상금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난리가 난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점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때가 말하면 내 나이 나오잖아. 아무튼 이때 제가 세상에 태어났고, 하지만 안 좋은 일들은 멈추지 않고 쉴 새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겹치자
이제 아버지께서는 미신 같은 거를 믿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둔감한 분이시고 뭐 그런 거 잘 느끼지도 못하고 꿈도 안 꾸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머니하고 함께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딱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근데 왜 전부 다 말을 안 했을까? 너 그 구렁이 새끼 뱀뱀이었지?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패대 끼쳐서 죽은 그 구렁이가 정말로 새끼를 베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손으로 직접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 패대 끼쳐서 끔찍하게 구렁이를 죽이셨는데, 구렁이가 패대 끼쳐지면서 그 배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알주머니가 막 나왔던 거야. 정말로 새끼를 베고 있었던 구렁이였죠. 무당이 말했어요. 그 구렁이 니네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어. 근데 그 새끼를 품은 구렁이를 죽인 건 아주 큰 죄야. 너 앞으로도 계속 죄를 갚으며 살아가야 될 거야. 평생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구렁이라는 게 영물이래요. 보통 구렁이는 독성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뭐 독사도 잡아먹고 집에 쥐도 잡아먹고 그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는데, 그거를 죽이는 것도 엄청난 큰 죄인데 심지어 새끼까지 베어있던 구렁이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였겠어요. 무당의 말대로 아버지의 삶은 그 이후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무당은 이렇게 충고를 해줬죠. 뱀은 보통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겨져. 특히 독사가 아닌 구렁이는 집을 지켜주는 상징 그 자체야. 근데 그 새끼 뱀 구렁이를 죽였으니까 그 죄는 아주 무거워. 너 이제부터 항상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떼어내서 뱀한테 고시래하듯 기도하며 나눠줘야 돼. 네가 살면서 평생 동안. 이제 무당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속죄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저주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저주가 다가왔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혼자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이었어요. 그날 유난히 어둡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완전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차가 떼굴 몇 바퀴를 돌고 완전히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고로 거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이었어요. 귀를 수백 바늘이나 꿰매야 됐고 진짜 귀가 거의 떨어져 나가가지고 갈비뼈랑 어깨뼈가 부러지고 어깨뼈 막 바스라지고 폐에 그 갈비뼈가 찔려가지고 폐에 구멍까지 나고 이제 병원에 몇 개월을 입원하셔야 됐죠. 근데 이것도 정말 이제 감사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시간이 진짜 몇 분만 늦었어도 그냥 바로 죽었대요. 근데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도로에서 택시가 지나가면서 택시 운전기사님이 신고를 하고 지나가 주신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뜬금없이 그 차 없는 도로에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아버지의 수고심 같은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택시 운전기사는 신고만 해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원은 알 수가 없었고, 그렇게 고마운 택시 운전기사님 때문에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지만 병원에서 몇 개월을 입원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었고,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어머니랑 같이 함께 보러 갔었던 기억도 나긴 해요. 아버지 지금도 아마 여기 그 철이 박혀 있을 거예요.
약간 그 비명 소리를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뭐 마취를 못하고 생사를 뚫고 막 이랬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해외 쪽으로 확장을 하시려고 인도네시아와 중국 청도에 공장을 세워서 큰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해외 지인들한테 뒤통수를 막 당하신 거예요.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돈을 뜯긴 거야.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받아가지고 공장을 세운다고 하고 공장 안 세우고 그 돈을 계속 야금야금 받고 있었던 거야. 그때는 이렇게 막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가서 보고 막 이랬어야 됐어요. 근데 벌려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기꾼, 그 지인, 친했던 지인들이 이용해 먹은 거야. 이 사람이 여러 군데 확장을 하고 있구나. 중국 청도 쪽에서 돈 먹고 날라, 인도네시아에서 돈 먹고 날라. 결국 사업 자금을 모두 잃고 맙니다. 이제 그 해외 쪽에 투자한 건 때문에 국내 사업도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화공약품 그런 걸 하셨어요. 막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그런 그 재료들 막 이런 거, 가장 그 원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납품하시고 막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사업을 모두 접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자 저의 친삼촌이죠. 작은아버지가 원인 모를 이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냐면은 약간 TMI를 섞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저도 약간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영적으로 살짝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느 날 뜬금없이 제가 분리수거를 하러 가는 그 길이었나? 집에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향 냄새가 코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집에서 뭐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향 냄새가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향이 점점 진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가는 그 와중에도 향 냄새가 점점 심하게 진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왜 이러지? 근데 그 냄새가 안 없어지고 계속 코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인가? 새벽에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제 방에서 누워있고 이제 아버지는 안방에 계신데 그 전화 목소리가 이제 크게 나면은 당연히 깨게 되잖아요. 내가 또 잠기도 밝아. 아버지가 너무 놀래서 네? 뭐라고요? 하시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경찰에서 아버지한테 시신을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그 시신을 발견하면은 친가족한테 그거를 확인을 하나 봐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새벽에 어머니는 겁이 많으세요.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계시고, 저랑 아버지는 조용히 이제 옷을 입고, 거기가 아마 포천 경찰서였을 거예요. 포천 경찰서로 그 새벽에 운전을 해서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차에 계시고 저랑 아버지가 삼촌 시신을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삼촌이 맞았어요. 저는 아마 그 삼촌 시신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아버지 혼자 들어가시고 내가 앞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삼촌이 맞았고 원인 불명으로 그냥 자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그냥 혼자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 부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막 난리를 쳤어요. 이거 알아내야 된다, 진상을. 근데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그거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이해가 안 가시죠. 내 아들 왜 2번 죽이냐, 애 곱게 그냥 보내자, 왜 또 배를 열어서 애를 2번 죽이냐 이러셔서, 지금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지만 그때 할머니가 살아 계셨었고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를 하셔가지고 부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그렇게 삼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경찰이 발견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때 사망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망 추정 시간이 제가 향 냄새가 훅 들어온 시간 있죠? 그때였어요.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것도 또 TMI이긴 한데 저희 할머니가 그 불교 신자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시겠어요. 본인보다 먼저 자식을 잃어야 하는 그런 슬픔을 겪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삼촌에 대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뭐 천도제인가 그런 것도 하고 다 해주신 거야. 근데 이제 삼촌을 딱 보내줄 때, 영가를 이제 달래주고 보내줄 때 그 전날에 딱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평소에 그런 꿈 잘 안 꾸거든요. 그리고 삼촌 가족들이 나오는 꿈을 잘 안 꾸기도 해요. 근데 그날 꿈을 딱 꿨는데 공항 같아요. 장소는 공항이야. 근데 약간 노을빛이 지는 그런 공항이었고, 저는 그 검사대 안쪽에 있었나 그렇고, 삼촌은 이제 검사를 다 하고 이제 출국하러 가는 그 반대편에,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저와 삼촌이 딱 둘만 서 있고 공항엔 아무도 없어. 근데 평온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삼촌이 저한테, 강원아, 본명입니다. 강원아, 고마웠어. 이제 삼촌 갈게. 그러고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이거 천국으로 가셨구나. 천국이 있다면 정말 천국으로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딱 기분이 들면서 눈을 딱 뜬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가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사후세계가 없지 않다라는 걸 믿게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삼촌이 돌아가시는 날 원래 흰색 나비가 영가를 뜻한대요. 삼촌을 이렇게 보내는데 화장을 했는데 그때 막 흰색 나비가 막,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그 보광사라는 절에 삼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세 분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다 그렇게 세 분이 계시고, 아무튼 그렇게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이 삼촌이 돌아가셨죠. 자, 이 구렁이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그 후로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사업 실패, 가족의 비극,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불행들. 심지어 이제 저까지도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가세가 기울어지면 당연히, 그쵸?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일산에 그 주택가가 있어요. 으리으리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잡지에도 나왔어요. 가장 이쁘게 지은 집으로. 이제 그만큼 신경 써서 이제 비싸게 주고 들어간 집이었는데 사업이 다 빠그라지고 이제 이러니까 이사를 진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쳐도 내가 이사 간 횟수보다 못할 수도 있어. 그만큼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주택에 있다가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 그래도 큰 평수였겠죠. 거기로 갔다가 또 계속 빠그라지니까 또 다른 아파트로 옮기고 평수가 점점 줄어들어. 30몇 평, 20몇 평. 그러다가 이제는 아파트에 못 살게 된 거야. 오피스텔로 가고, 오피스텔에서 이제 뭐 전세, 월세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깔세라고 있어요. 깔세가 뭔지 아세요? 보증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다달이 내는 돈은 많지만 그만큼 보증금 거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깔세라고 하는데, 깔세로도 살아보고 그것도 이제 거기서도 고꾸라져가지고, 여러분 봉지쌀이라고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끼니를 때울 수가 없으니까 그날 봉지에다가 담아주는 쌀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든 그걸 구해와가지고 그 셋이서 도란도란 그 먹고.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가정도 파괴되겠죠. 물론 성인군자도 있을 거야. 아버지 힘드시죠? 아니면은 어머니가 여보 힘드시죠? 물론 이런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집안은 아마 그게 안 될 거예요. 나도 사춘기였고 어머니도
잘 살다가 고꾸라지니까 마찰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한테 빌리게 되겠죠. 가족들이랑도 사이가 멀어지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하여튼 돈 관계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집은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다 꺼려하고. 그래서 솔직히 나는 그 가족들의 사랑을 잘 몰라요. 친척들 이런 거.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는 이제 그 두 분의 사랑만 받고 자랐으니까 물론 뭐 그냥 잘 해주시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 그들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고 그 구렁이의 저주가 뭐 지금도 아버지가 속죄하면서 사시고는 있지만 근데 그거를 믿지 않고 내가 구렁이 죽였는데 뭐 그냥 이런 태도로 계속 일관하셨다면은 그 무당이 말하기를 그 저주 네 자식한테도 다 간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속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물론 저도 힘들었지만 저까지 직접적으로 내려오진 않고 지금도 그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는 속죄하고 계시고 이제 조금 겨우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가끔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이제 아빠는 재기할 시간은 지나간 것 같아.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너는 잘 살아.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긴 해요. 정말 이 모든 게 구렁이의 저주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불운이 겹친 것일까?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너무 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아버지가 직접 겪으신 실화, 구렁이의 저주 이야기였고요. 덧붙이자면 구렁이는 정말 집안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한대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걸 봐도 허이 이렇게 해서 그냥 물러가라고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들으면 아버지가 너무 잔인하고 막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또 이제 그 당시 나이에 아버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버지 딴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뱀이 나왔잖아, 집에서. 근데 내가 장남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킨 건데 내가 이렇게 저주받는 게 맞는 거야? 라면서 억울해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아요? 뱀을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그 뱀한테 미안한 마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긴 합니다. 아까 구렁이 철로 묶어서 죽였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철심 박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입니다. 그러네요? 나 그 생각은 못했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왼쪽 팔인가 흉터도 이렇게 있고 여기 철심이 아직 박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겪어본 이야기고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불행한 거를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 중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겪으신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장난이 아니야. 어머니 편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다 정말 실화 기반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두런두런하게 어머니 편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아빠 이야기 좀 하고 이번 편은 저희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제가 중학생 정도 때 이야기고요. A라는 집에서 살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A라는 집은 다른 곳보다 전용률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어머니가 이 전용률 좋은 A라는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 계속 이상한 꿈을 꾸게 되신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플룻이란 악기 아시죠? 그 악기를 레슨을 하고 계셨어요. 레슨 받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레슨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꿈에 계속 그 플룻이라는 악기가 3등분으로 뚝뚝뚝 부러지는 그런 꿈을 꾸고 꿈자리가 너무 사나우셨대요.
컨디션도 너무 나날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지인의 소개로 어머니끼리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용한데가 어디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인한테 용한 무당집을 소개를 받으셨고 어머니는 그 무당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인이 누구였냐면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연예인도 가니까 당연히 믿음이 가셨겠죠. 인 땡땡이라는 무당집이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었나 봐요. 어머니가 이제 무당집에 들어가자마자 무당분한테 복채를 딱 드렸는데 무당분이 어머니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대요. 어머니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어머니 뒤로 뭔가가 여럿이서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도 하기 전에 어머니 입에서 피리 소리 같은 게 난다고 하면서 생년월일 무슨 띠인지도 맞추고 이름도 2글자까지 맞추셨대요. 아예 생판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피리 소리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플룻을 하셔서 그런 거겠죠. 근데 무당분은 플룻이란 악기를 잘 몰라서 피리 소리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 상황이 너무 낯설고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경청을 했죠. 무당은 어머니한테 부적을 써야 된다고 했대요.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도 A라는 그 집에서는 반드시 부적을 써야 된다고 해서 약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부적을 써주세요 라고 해서 부적을 써서 받았대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들으면서 그 부적에 대한 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사기 아니냐고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돈 얼마나 드렸냐고, 몇백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비싸지 않고 몇백도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외였어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정말 그런 부적을 써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아서는 이제 이 무당이 덤태기를 씌우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했으니까 그런 사기 같은 거 치면 난리가 날 걸 아니까 아무튼 그렇겠죠. 아무튼 부적을 받아오신 어머니는 무당이 해준 말에 따라서 신발장에 그 받아온 부적을 넣어두셨대요. 부적은 10일 동안 신발장에 둬야 됐고 10일이 지난 시점에 그 부적을 태우고 다시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셨대요. 그 부적을 넣어놓은 열흘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은 강아지가 항상 있었어요. 반려동물이 항상 있었고 말티즈였어요. TMI인데 귀여웠어요, 되게. 아무튼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애들이 문이 닫혀 있으면 답답해하고 막 열어달라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모든 방문을 조금씩 열고 지냈었어요. 이제 그날도 여느 날처럼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자고 있었는데 열린 방문으로 이상한 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려오더래요. 어머니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자 목소리였고, 이 집에는 여자가 한 명뿐이었죠. 어머니 한 명. 왜냐면 저랑 아버지는 상남자니까. 아무튼 집에서 여자 소리가 난리가 없는데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붉은색 투피스를 처음 보는 여자가 아버지 옆에 앉아서 조잘조잘 대더니 쓱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나가더래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집이 너무 무섭고 또 아들이었던 제가 걱정이 되셔가지고 얘 괜찮을까? 하면서 제 방문을 열어보셨나봐요. 제 침대 프레임 있죠? 이 침대 위에, 지금 이 집은 아닌데 침대 머리맡 벽 쪽에 그 그네에 앉아있는 이런 인형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인형이 저를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마치 악마같이 일그러진 형상의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너무 놀란 어머니는 소리치면서 이제 그 인형 다 떼어버린 거죠. 그리고 인땡땡 무당집으로 달려가셨어요. 그때가 마침 무당이 말한 열흘이 다 되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부적을 말한 대로 태우고 인형도
이제 그 무당집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래서 아니 엄마 왜 인형은 안 태우시고 무당집에 버렸어요? 했더니 인형이 플라스틱 재질이어가지고 태우실 수가 없으셨나 봐요. 좀 귀여운 TMI죠. 근데 집에다가 버릴 수는 없으니 무당집 쓰레기통에 넣으셨대요. 아무튼 인형과 부적을 처리했더니 이제 무당이 그러면 급한 불은 다 끈 거라고 했대요. 근데 완전히 뭔가가 사라지진 않은 건가 봐요. 급한 불만 꺼졌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별일 없이 시간이 흐르고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오기 이틀 전에 어머니가 방에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조금 열린 방문 틈으로 그림자 같은 게 슉 들어오더니 그게 천장으로 확 기어 올라가더래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계점까지 공포를 느끼게 되면은 소리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공포로 얼어붙거든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얼어붙어가지고 그 천장에 있는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1분 정도가 지났을까? 그 그림자였던 형체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이틀만 있으면은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꾹 참으셨나 봐요. 이사를 나가기 전 매일 하는 화장실 청소였는데 그래도 이사를 나가는 거니까 신경 써서 더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청소를 막 해주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러 나가려고 화장실을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대로 미끄러지신 거예요. 바로 그대로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뒷머리 쪽으로. 아주 다행인 게 그대로 뒷머리로 떨어졌으면 생명이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넘어지면서 허우적거리시다가 그 샤워 부스 있잖아요. 샤워 부스에 손잡이들이 다 달려있거든요. 거기에 손이 걸린 거야. 다행히 그거를 잡고 근데 어머니가 너무 세게 넘어지셔가지고 체중이 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손잡이가 떨어진 거야. 그 정도로 세게 넘어지신 거예요. 다행히 거기서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에 즉사는 면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머리에 아주 큰 혹이 생기셨었어요. 그러니까 별일이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죽을 뻔한 경험은 없었는데 혹시 그 무당이 말해준 그리고 써준 그 부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집에서 목숨을 건지고 나온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시간이 좀 흐르고 저희 가족이 외할머니를 모시고 A라는 집에서 나와서 B라는 집에서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했죠. 제 가족끼리 다 친하고 왕래도 잦았었는데 이상하게 이 B라는 집에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 떨어져 살면은 사이가 좋지만 붙어 살면은 싸울 수밖에 없다고들 하잖아요. 결혼이란 것도 그렇다며. 그러니까 애인이었을 때는 막 이제 그런데 이제 붙어서 살게 되는 그 결혼하는 시점이면 서로 막 부부 싸움하고 그런 것처럼 피가 섞인 가족이지만 붙어서 살면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원수진 것처럼 다들 서로가 서로에게 막 날이 서가지고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악기 레슨을 하시고 계시던 어머니는 여느 날처럼 이제 학생 2명을 레슨을 해주고 계셨어요. 플룻. 아까도 말했지만 반려동물 말티즈 강아지들과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방문은 다 열어두고 생활을 했거든요. 레슨을 한창 하고 계셨는데 등 쪽으로 뭔가 느낌이 쎄하셨대요. 등 뒤에는 문이 조금 열린 제 방이 있었는데 제 방 쪽에서 누가 이렇게 쓱 나와서 어머니 등 뒤로 슉 하고 지나서 가더래요. 제 방에서 누군가 나와서. 맨정신이었고 가위가 눌린 그런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고 레슨 받고 있는 학생 2명도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물론 그 시간에 저는 집에 없었고요. 기분이 너무 이상했지만
레슨은 레슨이니까 레슨 잘 끝내고 학생들 부모님이 1층으로 데리러 와서 학생들을 1층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셨대요. 이제 그때 살던 그 집은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엘리베이터까지 디귿자 모양으로 꺾여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까지 막 달려갔죠. 꼬맹이들이거든요. 이제 어머니도 문을 닫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 드르릉 이 소리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로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꺾이는 첫 번째 모퉁이에 뭔가가 서 있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서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 상황이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방금 전에 제 방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뒤를 쓱 스쳐 지나갔는데, 근데 웬 복도에서 생뚱맞게 흰 두루마기를 입은, 그것도 늙은 남자가 아니고 젊은 남자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겁도 엄청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눈을 질끔 감았다가 진짜 있나? 하고 떴는데 사라져 있더래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아버지랑 이제 강아지들 산책을 시키러 나가고 있으셨는데 핸드폰 알림이 왔대요. 핸드폰을 보니까 돈 관련해서 빨리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알림이셨고, 아버지는 1층에 계시고 어머니만 서둘러 집으로 다시 뛰어가셨대요. 뭐 통장으로 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나 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핸드폰 액정을 보면서 하씨 뭐야 하면서 이제 집으로 막 달려가셨겠죠. 온통 신경은 이제 이 문자에 신경 써져 있으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막 가셨겠죠. 서둘러. 뭔가에 탁 부딪혔는데 그게 몸을 통과해서 뒤로 슥 하고 빠져나가더래요. 부딪혀서 간 게 아니라 나를 부딪히고 슥 통과해서. 분명히 어떤 남자였던 것 같은데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어느 날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그때 당시 집에 현관문이 보이는데 집에서 아주 많은 사람 형상의 것들이 줄을 지어서 집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사람의 형상의 많은 것들이 줄줄이 우리 집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꿈을 꾸신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어떤 통로처럼 집에서 계속 줄줄이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한 곳으로 줄지어 가더래요. 그 나온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아까 그 흰 두루마기를 입고 서 있던 남자 있잖아요. 그곳으로 줄줄이 가고 있던 거지. 그리고 어머니가 아까 급하게 달려오시면서 어떤 것과 부딪히고 그게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몸을. 그 장소가 다 같은 장소예요. 우연의 일치인진. 근데 그걸 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무당집이었어요. 정리하면은 그 어머니가 꿈을 꾸셨을 때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의 것들이 줄지어 줄줄이 나와가지고 어느 한 곳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곳은 어머니가 그 레슨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가려고 나올 때 봤던 어떤 젊은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남자가 서서 그 어머니를 쳐다보던 그 장소, 그리고 어머니가 급하게 집으로 오다가 무언가 큰 게 내 몸을 통과해간 그 장소, 그리고 무당집, 이 모든 게 같은 장소였던 거예요. 거기 그 무당집은 항상 문을 조금 열어두고 뭔가를 계속 하던 그런 무당집이었어요. 저도 몇 번 봤죠. 왜냐면 그 집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에서 보셨던 그 사람의 형상의 어떤 그 많은 것들도 줄지어 가던 곳이 그 무당집이었던 거죠. 귀문 뭐 그런 거였나 봐. 그때 제가 무서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귀신은 자유롭게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로만 갈 수 있고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귀신 로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돼? 아무튼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게 우리 집을 통해서 무당집까지 이어지는.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저도 그 집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이건 말해도 아마 못 믿을 거야. 그건 아마 정리해서 제가 나중에 할 텐데,
아무튼 이제 그 집에서 가족들이랑 불화가 이제 점점 쌓이고 어머니는 도저히 이곳에서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우리 가족이랑 찢어진 게 아니라 할머니 찢어지고 아버지 찢어지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찢어지고 완전히 가족이 이제 다 찢어지게 된 거죠. 풍비박산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 B라는 집에서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어떤 나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영가들이 무당집으로 가는 통로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끝난 것 같죠?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 두 번째 이야기 이후에 몇 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갈라서게 되었지만 아버지가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니를. 그래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같이 살게 됐어요, 우리 세 가족이. 마침 어머니랑 제가 살던 곳에 천장에서 물이 엄청나게 새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나와야 되니까 겸사겸사 아버지도 다시 합치게 돼서 또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알아본 집이 C라는 집이었어요. 세 번째 집이죠. 근데 이 C라는 집이 그 첫 번째 나왔던 A라는 집이 있던 그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 다른 호수겠죠. 이제 어머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너무 커가지고 진짜 정말로 그 건물은 가기가 싫으셨대요. 근데 급하게 가야 되는 그 이사를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집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마침 아버지도 그 건물 그 집이 전용률이 참 좋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었고 그래서 그 집으로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서 어머니와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고 미리 보러 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미리 보게 하는 거, 비밀번호 알려주고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같이 둘이서 가는데 그 집 들어가는 복도에 엄청나게 큰 새까만 나비를 본 거예요. 저랑 어머니 둘이. 그 외에 군대에서 팅커벨이라고 하죠. 그거보단 살짝 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게 난 처음에 새인 줄 알았어. 검은 나비가 그 복도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야. 우리를 막 막는 것 같으면서 당연히 벌레 있으면 우리 무서워서 잘 못 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일반 나비의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 거짓말 같은데 진짜입니다. 마치 못 가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이제 벌레는 저도 무섭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남잔데 어머니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갔다 왔으니까 뭐 파일철 같은 게 손에 쥐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파일철로 호이호이 하면서 이렇게 나비 이렇게 해가지고 비키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그거 진짜 새만큼 컸어. 농담 안 하고 참새보다 좀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 내 기억 속에 그런 건가? 아무튼 지금 다시 물어봐도 어머니도 엄청 컸던 걸로 기억하세요. 아무튼 이제 도어락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악취가 너무 심한 거야. 심지어 거기 입주 청소를 다 마친 상태였거든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명 불가능한 악취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딸린 제일 큰 방,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방이겠죠. 안방 문이 갑자기 사람도 없는데 빵 하고 닫히는 거예요. 안 믿으시죠?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창문도 다 닫혀 있고 바람도 없었는데 진짜 저는 그냥 집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문을 세게 꽝 닫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심하게 닫힌 거예요. 문이 쾅 하고. 이게 근데 닫히기만 했냐? 아니요. 그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잠겨 있더라고요. 이게 그 돌려서 그 여는 그 문이 아니라 그 왜 그 문고리 옆에 이렇게 막 꾹 눌러가지고 잠그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이었는데 이게 잠겨 있는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도 아니야. 안쪽에서. 이게 문 안쪽에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랑 저는 굉장히 쎄한 느낌을 받았죠.
바로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땄고요. 당연히 안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고요. 창문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높이도 아니었고 너무 이상한 거지. 이제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는데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고 이제 부동산에 여기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이상하다 여기 이상한 것 같다 했는데 부동산에서 아니라고 어머니 진정하시라고 저희가 다 해드리겠다고 이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친절을 부르면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이면 이제 뭐 아니 뭐 악취가 뭐 그렇겠죠 막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냥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어머니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이제 과한 친절을 이렇게 부리신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다 같이 집을 확인했더니 정말 악취가 심했죠. 그 싱크대 호스인가 막 그것까지 전부 다 싹 교체를 해주셨어요. 부동산에서. 이제 그래도 악취가 전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 성의를 보여주시고 하니까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 이사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사를 들어온 날 짐 정리를 하고 버릴 거 버리고 막 하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분리수거를 하려고 버릴 거를 모아서 들고 나가시는데 아버지가 먼저 나가고 어머니가 신발을 신고 딱 나가려고 열린 현관문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키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느낌이 아니었대요. 어떤 남자가 문 앞을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열린 문 틈으로. 천장이 닿아가지고 이 고개를 숙일 정도의 그렇게 큰 키의 남자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복도가 얼마나 이게 높았는데 농구 선수들 데리고 와도 서장훈 씨가 와도 이거 안 될걸? 서장훈이 와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고개를 꺾어서 이렇게 지나갔대요. 말도 안 되게 사람의 느낌이 아니었대. 근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놀랬지만 그게 진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신발을 신고 얼른 나와가지고 막 다 둘러봤는데 그 지나간 남자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나간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큰 남자의 인상착의가 뭔가 이제 검은 그림자를 입은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뭔가 푸른색 셔츠를 입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인 것 같다고 이렇게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림자를 걸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소름이 끼쳐가지고 아버지한테 바로는 못 물어보고 분리수거를 다 하시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물어보셨대요. 여보, 아까 어떤 키 큰 남자 못 봤어? 아버지는 아무도 없었다고 의아해하셨대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 큰 눈에 띄는 남자가 지나갔는데 아버지는 바로 나가시고 바로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바로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둘러봤는데 없었잖아. 아버지가 못 봤을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영적으로 둔감하다고 했잖아요. 귀신이나 이런 것도 믿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원래 기가 그냥 세신 것 같아요. 차분하고 이제 그런 분이신데 어느 날 방에 있다가 어머니한테 막 아버지가 놀라면서 지금 뭔가 방으로 들어왔다고 막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는데라고 물어보니까 뭔가 검은 형체가 방으로 쓱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은 아까도 말했지만 말티즈였는데 말티즈 전부 새하얀 거 아시죠? 그래서 집에 검은 형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로봇 청소기도 없었을 때예요. 로봇 청소기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검은 형체가 밑으로 기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날 밤이야. 12시쯤인가 포천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그 연락을 받으신 거죠. 그 검은 그림자, 그 검은 형체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집에서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도 하고 불화도 불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건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집에 살면서 삼촌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키우던 그 멀쩡했던 강아지도 죽고
우리 셋 다 건강도 엄청 나빠지고 저 맨날 코피 쏟고 어머니 공황증 생기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속도를 높여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그 막 센서 등이 갑자기 팍 하고 깨지면서 나가버려요. 그냥 진짜로 그냥 우리 그 신발장 위에 있는 센서 등 있잖아요. 이게 팍 하고 꺼지는 게 아니고 깨졌어요. 깨져.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깨져. 그리고 안방 그 문고리 있잖아요. 우리 이사 들어올 때 팡 하고 다쳤다고 했던 그 문고리, 그게 이유 없이 바닥에 툭 떨어지고 갑자기 빵 소리가 나서 봤더니 샤워기 헤드가 화장실 안에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개박살이 나고, 이제 어머니가 도저히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 다 죽는다 해가지고 계약 기간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서 7개월인가를 살고 어떻게 해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제 나오면서 어머니는 부동산에 물어봤죠. 여기 진짜 괜찮은 곳 맞냐고, 여기 뭔 일이 있지 않았냐고,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부동산에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이 집은 원래 딸 둘하고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던 곳이었고 뭐 없었다, 그냥 단지 한 달 넘게 공실이었던 거 뿐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설명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계속 정말 이상한 거 없으셨냐고 계속 되물으셨는데, 자기 친구가 무당인데 이 건물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무당이 못 버티고 나갔나 봐요. 그 무당이 나가면서 이 부동산 사람한테 이 건물 진짜 음하다 못해 굉장히 음한 곳이니까 여기서 절대 살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나갔대요. 근데 그제서야 부동산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언니, 여기 잘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혈압이 거의 터지는 줄 알았대요. 그걸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놀리듯이 얘기를 하는 건가. 이제 그 집에 그 건물의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당연히 안 되겠죠. 실화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이 살면서 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세 군데 A, B, C라는 집을 살면서 터가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금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사를 하실 때 그곳이 음하지 않은지,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이유 없이 악취가 나진 않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어머니가 겪으신 100%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저희 가족 편, 아버지 편, 어머니 편을 해드렸는데 제 편도 있어요. 저도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위를 진짜 수도 없이 늘렸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근데 이제 터가 안 좋은 곳을 벗어나서 이제 괜찮은 터에 살다 보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진짜 희한하게. 그래서 더 믿게 됐어요. 그 터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꿈꾸셨던 그 사람의 형체가 줄지어서 나갔다는 그 집,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귀신이 지나가는 통로여서 아마 귀기가 말도 안 되게 셌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빨리 나왔길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저희 다 그냥 송장돼서 나올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어. 그 집에서 가위 눌렸을 때도 그렇게 수백 번의 가위를 눌려도 귀신을 본 거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그때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랬지, 저는 실제로 귀신한테 뺨을 맞은 사람입니다. 피가 났어요. 피가. 그러니까 원래 귀신들은 사람을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전 뺨을 맞았다고요. 진짜로 빡 소리와 함께.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제가 왜 가위가 눌려도 안 무서워했냐면, 가위가 눌리면은 저한테는 그냥 단지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가위가 별로 안 무서웠어요. 저는 왜 사람들 가위 눌리면은 무조건 귀신이 보인다, 무슨 뭐 천장에 숨어있다, 문지방 뒤에 숨어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위가 눌려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단지 몸만 못 움직인다. 또 가위 눌렸네. 옆에서 들리는 막 TV 켜진 소리는 다 들려. 그리고 뭐 누가 대화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 근데 몸만 못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손가락 끝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금방 풀려요, 가위가. 그래서 나는 가위가 별거 없는 줄 알았죠.
어느 날 제가 지금 말한 그 A, B, C 집 중에 하나에서 TV를 틀어놓고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가위가 눌릴 때가 되면은 느낌이 와요. 아, 이거 가위가 눌리겠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워낙 뭐 가위가 눌려봤자 귀신 같은 거 안 보이니까 그때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아, 가위 눌려. 자, 이러고 잤어요. 당연히 가위가 눌리죠. 탁 눌려. 뭔가 깊이 땅으로 팍 꺼져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가위 눌리기 직전에. 그래서 가위 눌리겠다고 딱 가위가 눌렸는데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그 느낌이 드는 거야. 그게 뭐였냐면 무릎에서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내 무릎이 무거워. 저 이렇게 똑바로 차렷하고 이렇게 자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원래 가위가 눌리면 눈도 못 뜨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그때 키우던 강아지의 느낌이 아니에요. 강아지가 제 다리에 올라오지도 않고 눈을 뜨려고 막 했는데 눈이 떠지대? 이게 딱 보니까 남자예요. 건장한 남자인데 라이더 자켓을 입고 내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발가락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워가지고 눈을 뜨니까 당연히 그 사람 등판만 보이죠. 근데 진짜 건장한 남자야. 라이더 자켓을 딱 입고 제 무릎 위에 딱 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처음 봤잖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가위를 눌렸는데 보이지 않던 귀신이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거 지금 이게 맞는 거야? 내 꿈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TV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다 기억해. 눈을 감았죠. 갑자기 제 뺨을 빡 치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얼굴도. 제가 별명이 간디, 평화주의자여서 친구들이랑 싸운 적도 거의 없어요. 특히나 말싸움도 안 했는데 주먹 싸움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래서 뭐 이제 막 이런데 맞아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물론 맞아봤자 종아리하고 막 이런 데겠죠. 궁뎅이하고. 근데 얼굴 같은 건 맞아본 적이 없는데 뺨싸대기를 딱 하면서 맞으면서 딱 깼어요. 근데 여기가 좀 찢어진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실화 맞나? 어찌저찌 해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가위 눌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 눌리지 않고 계속 눌려. 가위가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은 또 가위가 눌렸네? 근데 또 눈은 안 떠져. 두 번째 뺨을 빡 치는 거야. 피가 나네. 그래서 그곳에서 잠을 못 자고 막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신한테 뺨을 맞아본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 저 근데 진짜 귀신도 그동안 안 보고 가위가 눌려도 근데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건장한 체격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유추를 해보면은 그 집이 약간 귀문 아니면 귀신들이 다니는 통로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같은 귀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집에서 다 달랐어. 그러니까 귀신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앉아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무릎 위에. 그리고 유추해보건데 아마도 건장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안타깝게 죽어가지고 영가가 된 사람이 그 귀신이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 귀문을 타고 이제 귀신의 길로 이제 막 가다가 잠깐 내 무릎 위에서 쉬고 있지 않았나. 근데 자기는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얘는 여기서 팔자 좋게 누워서 자고 있네. 꼴배기 싫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때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귀신이 위험을 경고해 주려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때렸어. 근데 피가 터졌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귀싸대기를 쳐맞아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제가 그걸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라이더 자켓 입은 건장한 남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뒷모습만 봤어. 이게 굉장히 건장했어요. 자, 말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그 귀신한테 뺨싸대기 맞았고 그 귀신이 지나다니는 통로 같았다는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수도 없이 가위를 눌렸지만 귀신을 본 거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그중 귀신을 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방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으면은 눈을 이렇게 뜨면은 제 눈으로 방문이 보였어요. 그런 구조였어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플룻 레슨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사촌 동생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이죠. 이름이 시형이었어. 지금 개명했나? 하여튼 뭐 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하여튼 시형이에요. 시영이가 저희 어머니한테 레슨을 받는데 그 당시에 할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누워서 이게 잠이 스르르 들고 있는데 도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레슨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이 시간대에 뭐 시영이가 왔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냥 눈을 감았죠. 원래 살가운 사촌 오빠였으면은 문 밖을 나가서 시영이 왔구나 안녕 이랬겠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다 안 친했으니까. 다 귀찮은 거야. 도락 소리가 들려도 그냥 시영이가 왔구나 이제 딱 다시 눈을 감는데 현관문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 저희 할머니 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랑은 되게 친했어요. 어머니가 5남매였는데 그 아들이 한 명이야. 그러니까 삼촌이 아들 한 명이죠. 얼마나 귀했겠어. 저희 외할머니가 저는 그냥 거들떠도 안 봤는데 시영이는 너무 이뻐하셨어요. 왜냐면 삼촌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영이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는 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고, 그래서 얘가 레슨 때문에 집에 왔는데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제 잠에 들려고 이제 스르르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방문을 쓱 여는 거예요. 시영이가. 당연히 그때 문을 열었던 거는 시영이밖에 없으니까 집에. 할머니는 제 방 문 안 여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눈을 살짝 떴어. 그랬더니 시영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인상착의가 제일 포인트는 양갈래 머리를 딴 거예요. 양갈래 머리를 따고 이렇게 저를 문을 열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난 누워서 이렇게 있었죠. 눈만 이렇게 살짝 뜨고 시영이 왔어? 아직 엄마 안 왔어? 그러니까 시영이한테는 이모죠. 엄마 안 왔어? 빨리 레슨 받고 가. 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요. 엄마한테 전화해봐. 그랬더니 슥 하고 빠지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숨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깊게 잠도 못 잤어요.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둘러보니까 시영이가 들어온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방에 있나? 그래서 할머니 방 문 열고 할머니 그 시영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시영이 안 왔다고. 아까 시영이 왔는데? 그러면 할머니 방에 안 들어가고 거실에서 뭐 놀고 있었나?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죠. 오늘 그 시영이 와 있는데 언제 오시냐고. 빨리 레슨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오늘 시영이 레슨이 없대요. 아까 시영이 왔는데? 아니면 그냥 놀러 온 걸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방도 안 들어오고 거실에 그냥 우연히 놀다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놀다 가려고 왔나? 하고 아까의 시영이 모습을 떠올리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데, 왜냐면 그 인상착의 아까 기억난다고 했잖아요. 양갈래 머리를 따고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는데 내 기억 속에서 거짓말 안 하고 그 왜 스캐너처럼 있죠? 여기서부터 이 이목구비만 기억에서 씩 하고 사라지는 거야. 다 기억이 나는데 여기만 쭉 하면서 얼굴만 딱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었구나 느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귀신을 본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던 귀신을 떠올려 보니 얼굴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때 알았던 거죠. 진짜 내가 본 게 그게 귀신이었구나. 라이더 자켓을 입은 남자 귀신, 시영인 줄 알았지만 그 어린아이의 꼬마 귀신, 양갈래를 딴, 그리고 어머니가 본 수많은 이상한 현상들, 아버지가 겪은 수많은 이상 현상들. 그 집이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건물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채널이 커가지고 막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되면은 흉가 체험을 갈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가는 게 아마 흉가 체험일 것 같아. 그 집은 음기가 강해도 너무너무 강하다고 무당들도 못 버티고 나간 집이라고 합니다. 짜잔, 곽두필의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저희 가족 특집이 되었네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두필자 가족사 컨텐츠, 와 컨저링이다. 장난 아니죠.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실감 날 텐데, 아직까지 어머니가 이제 이 조명을 받으면서 하시기가 몸이 조금 힘드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컨디션이 회복이 되시면은 그때 조속히 한번 모셔가지고 초대 손님으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약간 카메라 울렁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뚝딱거리죠. 카메라 앞에 서면 막 이래. 그래서 그 구렁이 이야기 이제 아버지가 직접 입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모시겠지만 로봇처럼 이렇게 하실까봐 걱정된다. 두필좌 그럼 1년에 10억 줄 테니까 컨저링 귀신 들린 집에 살라고 하면 거주한다, 거부한다. 1년에 10억이요? 귀신으로 인해서 내가 파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 삽니다. 10억이요? 살아요. 1년 10억? 내가 죽어도 삽니다. 사실 돈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해요. 10억이 있으면 귀신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이 곱창나요? 잠깐만. 근데 10억이 있으면은 곱창날 일이 별로 없지 않나? 대신 따귀를 맞을 수 있어도요. 그러면은 이 10억이라는 거는 너무 크잖아요. 약간 줄여주세요. 1억. 1억이면 살 수 있냐? 1년에 1억. 1년에 1억 살 수 있어요. 1년만 딱 살고 나올게요. 그러면 귀신보다 1억 없는 게 더 무서워요. 맞아요. 저도 10억이면 귀신님의 집사라도 하죠. 귀신이 여기 머리 아프다, 야 저기 부적 좀 떼라. 그러면 예 부적 띄겠습니다 이러고 탁 띄고 1년 있다가 연봉 10억이잖아. 탁 10억 통장에 꽂히고 귀신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이 피폐해지면 돈도 소용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억이 딱 통장에 꽂히는 순간 귀신님 압류 귀신님이 맞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재밌는 저의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의 실화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매주 정기 라이브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기습 라이브를 가끔 진행하겠습니다. 평일날에도 좀 정기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보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